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은근히 강했습니다만 12월 접어들어서의 시장 상황 녹록지가 않습니다.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환율은 어느덧 1190원대도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시장의 소외 현상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가, 그리고 연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는지, 조금 더 나아가 내년까지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평론가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두 최 브라더스는 몇 번 모셨습니다.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주간 전망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좀 나오고 싶었었는데 네. 여의치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든 꼭 우리 나와야 된다. 예, 너무 결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나왔습니다. 우리 프로에서는 그렇게 목소리 깔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 왜죠? 신입이시기 때문에 뭐 계속 저희가 지적질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요. 뭐 시장 상황 그렇게 뭐 녹록지가 않고 국내외에서 들려오는 뉴스들도 그닥 뭐 사실은 그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흉흉합니다. 안팎으로. 그래도 좀 오늘 웃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또 세 분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느끼실 겁니다. 어떤 날은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저는 쉬면서 채널 돌리는 게 이게 힐링인데 돌리다 보면은 최영일 평론가님, 돌리다 한 칸 돌리면 또 최양호 박사님, 또 하나 돌리면 정철진 평론가님, 또 가다가 또 최영일 또 나오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참 느끼시겠네요. 야, 참 입담 좋은 사람들만 모였구나. 저 그래도 진행자입니다. 말할 기회는 주십시오. 예. 자,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네. 네, 정프로님. 원래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최근에 시장 흐름은 이제 차츰차츰 풀어나갔는데 우리 시장이 금년 들어서 제일 부진합니다. 네. 아르헨티나하고 뭐 그런 애들 빼고 제일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수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네, 뭐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과 가장 좀 밀접한 투자 지표들이 뭐냐 여러 가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이제 수출입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그동안 수출 주도 국가에서 이제 뭐 소비형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래서 좀 이제 내수형 국가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의 성장 동력은 수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뭐 핵심인 주식시장도 수출과 거의 정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12개월 연속 수출이 역성장, 마이너스 맞습니다. 성장하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연히 코스피도 뭐 다른 국가 대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여름 지나면서 우리 수출의 또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세계 유수의 투자 증권, 뭐 투자은행들이 일단은 좀 긍정적인 전망은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8월 이후에 좀 급반등은 나온 그런 상황이나 그러나 뭐 다 맞다고 그들이 뭐 100% 다 예측이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하나인데 이제 정말 그들이 예측하는 대로 1월, 2월에 반도체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바닥을 찍지 못한 모습이라면 이 부진이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정철진 프로께서는 요새 거의 뭐 경제로 올인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최평론가님은 네, 요즘 워낙 시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다른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시장을 그래도 꾸준히 워치하고 계시죠? 지금 저는 정치, 경제, 사회는 분리불가분하다. 맞습니다. 네, 예. 결합해서 돌아가는 네, 것이다. 네. 저희가 대학생 때 말이죠, 운동권 이 공부 많이 할 때 그때 흔히 뭐 마르크시즘 책 보고 그럴 때 정치, 경제학 그랬어요. 정치 경제. 예, 그 이후에는 분업화가 돼서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 이게 좀 선진적인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도 융복합 사회가 됐잖아요.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네. 시장에 가면 소비자가 유권자가 돼서 투표할 때는 국민이죠. 시민이고. 그렇죠. 네. 그것도 불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내년도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20년에 본인이 재선되기 위해서 그럼 거기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경제가 중요한데 어떤 정책과 전략을 동원해서 내년도에 미국 최대의 선거, 사실 이게 총알이 날아다니지 않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선거라는 네, 게 네. 우리 내년 총선도 네.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우리 정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좀 보탠다면 네. 중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한데 수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수출 못지않게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 체력이 좋아져야 할 때가 왔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결국은 이게 속도 조절, 완급 조절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이 왜 안 되는지를 보면 모든 게 다 한계에 와 있는 거예요. 할 만큼 다 뽑아낼 만큼 뽑아 먹었는데 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누구도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진 않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딱 어떤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냐면 옛날에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하다가 자 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근데 한 발 내디디면은 낙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몇 걸음 가다가 힘들어지니까 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그랬죠. 저 때는 그래도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줬는데 가끔 고기도 먹었다.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 돌아가자. 근데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버티면 될까? 40년 갔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네. 꽤 작지만 강한 나라가 강소 국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결과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은 과거에 그 조금은 등 따숩고 배불렀던 시절에 한계가 왔는데 네. 모르고 있으면 공멸하는 거고요. 음흠. 고통스럽지만 이제 지금 장막을 걷고 밖으로 나가면 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고통을 좀 감내해야 되는 중장기적인 변환의 과도기에 서 있다. 이걸 좀 우리가 같이 인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예. 뭐 벌써 이렇게 좀 찡하게 옵니다. 아주 정성적으로 딱 접근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벌써 가닥이 잡히는데 벌써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2020년을 생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네. 그럼 국내 최고의 트럼프 번역기한테 여쭤봐야죠. 네, 그렇죠. 저는 좀 고급지게 이거 말씀드려도 됩니까? 사자성어도 좀 넣고 이래서 네네네. 전대미문의 소용돌이가 오리무중 속에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생결단을 앞둔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한국 경제다. 야 사자성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개. 많이 5개나서 5개 지금 5개. 오리무중 이해되고요. 뭐 전대미문이죠. 전대미문이죠. 지금 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가 우리가 세계화를 했는데 세계가 약화가 된 그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호무역지로 다시 돌아가고 네. 있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이 우리 기대감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면은 그것을 민간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등등의 우리가 책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지금 뭐 이 안 맞는.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경제 상황을 경제학 교과서의 무덤이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 진짜 전대미문의 소용돌이인데 오리무중입니다. 네. 이게 진짜로 뭐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변곡점에 왔거든요. 예. 제조업 중심의 과거의 어떤 산업적인 구조에서 넘어서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혁신 이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혁신을 해야 되는 사생결단에 있는데 우리 나라 처해 있는 거 보면 친구가 없잖아요 지금 다. 지금 뭐 이 중국에서도 뭐 와서 도와달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줄을 서시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굉장히 고립무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2020년도에도 계속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군분투를 우리가 좀 자초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우리 정평론은 네. 말이 꼬여서 제가 정프로님 할게요. 네. 예, 정프로님. 늘 정프로라고 부르니까. 글쎄요. 예, 우리 늘 그렇게, 사석에서 늘 그렇게 불러왔으니까. 예, 15년 넘게 우리가 정프로였으니까. 예. 저기 혹시 트럼프 대통령 네. 저 차명 계좌로라도 이렇게 거래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많이 하죠. 많이 하신다. 저는 딱 언제부터 차명 계좌 거래 시작이라고 봤냐면 2016년 말이었었나요? 그때 당선되고 나서 당선된 날 기억하시겠지만 뭐 미국 주식시장 S&P 선물 나스닥은 폭락했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급락했고 이런 당선 순간이었는데, 소식에. 네, 그 당선 소식에 그때만 해도 뭐 CNN이고 뭐고 이제 트럼프 되면 세계 주식시장 뭐 20% 빠진다 막 이랬던 말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축하 파티 만찬을 하면서 저는 그 이제 뭐 회사 일 때문에 보고 있죠. 계속해서 밤도 S&P 선물이 그 마이너스 한 2.4 뭐 거기서부터 급반등을 치는 거예요. 불꽃이죠. 불꽃이죠. 불꽃.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상승 랠리를 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2017년에 그야말로 대박인 한 해를 줬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거 이상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금융계 칼 아이칸. 칼 아이칸이 네. 그때 뭐 내가 얼마를 떼팅했네 이런 얘기가 돌았죠. 참고로 또 아이칸은 이제 KTNG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담당 취재 기자였기 때문에 또 그 아이칸의 아우라를 알죠. 네. 또 그거 있습니다. 이 왜소한데 또 둘이 또 짝짝꿍이라는 것도 딱 보면 딱 맞아요. 맞아. 그때부터 의심을 많이 했고 아직도 뭐 증거는 없죠. 의심을 계속하는 이유가 2018년부터 와서 무슨 행태를 보이느냐. 미중 무역 협상을 이제 하죠. 네. 그리고선 이 역시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말 한마디에 시장을 이끕니다. 쫙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잘 된다 미중 협상하다가 갑자기 뭐 주말 지나면서 느닷없이 관세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럼 또 한 5일에서 2주간 또 쭉 뺍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주식의 차트가 이렇게는 못 가요. 항상 오를 때도 이렇게 이격을 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격을 네. 벌리고 네. 올라가고 네. 떨어져서 이격을 올리고 벌어가는데 이 변곡점마다 누가 변곡을 만들었느냐. 트럼프 본인이 만들었고 여기까지 지금 미증시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댓글 봐도 트럼프 주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다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2017, 18년 또 올 한 해도 그런 의심은 하고 있고요. 근데 위험한 말입니다. 의심이고 그런 얘기고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주식시장을 3번 확인한대요. 어떻게 됐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주가와 자신의 인기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당 부분의 이 자산이 가계 자산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지만 미국은 금융 자산이 60% 정도 됩니다. 401k라고 퇴직연금이 있죠. 웬만한 애도 주식 비중이 거의 50% 60% 싫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국민의 부가, 평가 차익이 쌓이는 그런 효과고 실제 이런 것들을 언제 나왔느냐? 클린턴 대통령 때 그 집무실에서 그 행태를 보여도 탄핵 이슈까지 가가지고 하원에서 또 통과되었었죠. 네, 실제적으로. 그래도 연임에 성공하는 그 맥락이 뭐였냐? 당시에 다우 너무 좋았죠. 네, 망 깨고 쭉쭉쭉 뻗는. 그러니까 앉아서 그때 은퇴한 사람들 100만 장자들이 속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뭐냐? 하나의 그 관전을 한 거예요. 관전을 그 뭐죠? 클린턴의 레윈스키 스캔들을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아유 그래도 경제 좋네 해서 또 뽑아주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인식해서 주가만 띄워놓으면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난 싫어 하다가도 자기의 딱 계좌 보고 내 연금 계좌 이렇게 쌓였네. 네. 찍을 거. 그래서 주가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째 차명 계좌 쓰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가에는 굉장히 많은 올인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 예 말씀하시죠. 아니, 정프로의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거기다 첨언을 하자면 네. 뭐 좀 딱 맞는 이 분석이 되는 게
이렇게 장이 좋아지는데 확실한 대장주나 확실한 매수 주체가 없이 이렇게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거의 다 같이 꾸준하게 꾸준히 그냥 그러니까 광기 없이 오르는 시장이 뭐 지금 뭐 지난 50년 동안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네트워킹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대장주를 항상 중심으로 해서 하고 아니면은 어떤 산업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커왔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누군가가 굉장히 큰 그림으로 다가가고 있다. 박사님 혹시 그 네트워킹의 일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저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쪽 사람들 분석이 이래요.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제일 문제가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뭐 잘 될 거다. 그러면 0.7에서 1.1이 올랐답니다. 평균적으로. 잘 될 거다 하면. 근데 야 안 될 거야 결렬이야 나 이제 대선까지 가 그러면 맥시멈 0.4가 빠진답니다. 아, 빠지는 폭이 적었다. 네, 그리고 관망한다 그러면 0.3 정도가 움직였고 남는 장사라니까요. 남는 장사다. 한 번만 이거 사인할 거야 하면은 두세 번에 이 굴곡을 넘어갈 수 있는 보니까 뭐 진짜 말로만 몇 번 해줘도 이게 지금 되는 그래서 남는 장사인데 진짜 우리가 뭐 지난 50년간 보지 못했던 광기 없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에 좀 반대예요. 광기죠. 이게 광기죠. 사실은 광기 없이 박사님은 아직까지는 네네. 시장에서 어떤 광기라고 할 정도는 네네.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말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말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이라 그러죠. 이미지. 좋게 보면 이게 비전이에요. 네. 그 왜냐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목표를 주고 예. 그게 리더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가서 우리 사회가 나아진다면 그게 우리가 과거 산업화 시대 뭐 박정희 대통령의 공 부분 또는 뭐 이제 그 이후에 독재 권력으로 불렀지만 시장을 어쨌든 활성화시켰던 경제적인 공 과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때는 이 펀더먼털을 만들어내면서 시장과 산업을 키웠잖아요. 네. 그땐 철강이 일어나고 자동차가 되고 아까 한계에 왔다고 처음에 진단했던 것들이 지금은 한계일지언정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모래밭에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노동 가치가 이제 발현이 되고 그것이 제품으로 실현이 되고 시장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가치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새로운 어떤 가치, 그게 뭐 제품의 가치, 유즈 밸류라고 하죠. 효용 가치든 아니면 서비스 가치든 아니면 교환 가치든 가치가 창출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트윗 혹은 말 한마디에 퍼센트를 이제 측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네, 이게 네. 뭐냐면 허구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이 단기간으로는 성공한단 말이에요. 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정치경제학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고 우리가 현대 21세기의 시장은 가치가 순간적으로는 심리에 의해서 창출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경제는 심리다. 맞잖아요. 실제로는 돈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내수 시장은 떨어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별게 없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면 호경기가 일시적으로는 가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버블로 터지게 되면은 네. 그 후폭풍을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자신이 집권하기 위해서 허구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럼 이게 언제 터지느냐 이거예요. 이 또한 이제 트럼프 버블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후과는 네. 전 세계인들이 심지어 우리처럼 끼어 있는 국가들이 되맞게 돼 있다. 네. 트럼프를 칭찬할 일이 아니다. 아까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 같은 음모론을 쫙 그려주시고 마지막엔 의심일 뿐이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셨지만 저게 상당히 꼬리 내린 적은 신빙성이, 없고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꼬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나라의 그렇지. 주장을 그렇게 이게 얘기를 뭐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것이죠. 경제 저 검찰로서의 오늘 이럴 줄 알았어요. 저 말이 정말 사회자지 가만히 계시면 돼요. 말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뭐 심리 가치를 주면서 실물 경제가 안 받쳐주면은 폭망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네. 1990년도 네. IT 네. 버블. 네. 그다음에 2000년도에 그런 주택. 그때는 이게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계속 부채를 증가해도 갚을 수 있는 가처분 소득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일단 실질 임금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이 트럼프의 복인지 모르지만
지금 실물 경제가 같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지금 상승세를 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툭 건드려줘도 반응을 해주는 그런 장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트럼프의 무슨 버블보다는 뭐 운대가 맞아서 이것이 잘 그러니까 상승의 그런 곡선에 잘 이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형국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지금 12월 들자마자 지금 이제 오늘 녹화일은 목요일입니다만 월화수 사흘 동안의 뉴욕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2일날 뭐 ISM 제조업지수 조금 뭐 못 미쳤다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브라질, 아르헨티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리겠다 했고 뭐 2020년 선거 끝나고 나서 협상해도 돼 이런 말까지 내뱉었고 그 다음 날 뭐 윌버 로스 장관이 12월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은 그 미뤄놨던 관세 부과하기로 우리 대통령 지시하셨다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틀 많이 빠지고 다우가 600포인트 빠지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막 나옵니다. 중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거 뭐 잘 돼가고 있다 이랬더니만 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가 수요일 날 월가에서 나왔습니다. 한 전략가가 시장이 완전히 파블로프의 개가 됐다. 네, 그 표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무역 협상 잘 돼 하면은 올라. 그렇죠. 뭐 조금 비관적이야 하면 빠져. 빠져. 그런데 저는 그 파블로프의 개라는 그 비유를 듣고 지금까지는 정말 개가 종소리에 잘 반응했는데 침을 질질 흘려왔는데 혹시 개가 미치면 왜 합니까? 미치는 상황도 한번 올 수가 있거든요. 간식을 안 주면 이제 그 반응 안 하죠. 자꾸 종만 흔들어대면 걔가 그 미친다는 표현이 지금 이제 진행자님 표현이 네. 전 딱 적절한데 저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걔가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걔가 자각을 한다. 내가 조건반사라는 하나의 하고 프레임에 있었구나. 노예가 돼 있었구나. 음. 근데 내 먹이는 내가 찾아야지. 주인이 종 흔든다고 이 저 먹이를 준 것은 나를 길들인 것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가 주체적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 야생으로 뛰어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블로프의 개였던 종은 누가 흔드느냐? 트럼프가 흔든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근데 그게 이제 뭐 대중, 시장 혹은 이제 이 기업, 산업 주체들이 자각을 했다면 트럼프의 시그널과 우리의 가치가 맞는 게 아니었네. 이거는 다른 사람, 아까 음모론으로 따지면은 이제 특정 네트워크의 네. 배를 불려주는 네. 일이었네. 라고 깨닫는다면 이제는 다르게 조응한단 그럴 수가 말이죠. 있겠네요. 그 내년도는 전 상당히 기대 반 우려 반인데 트럼프의 시그널이 먹히지 않는 시점이 온 것 아닌가. 그럼 내년은 굉장히 어쩌면 재미있는, 예. 어쩌면은 굉장히 또 불확실한 이 한 해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주간 전망대뿐만 아니라 어디나 꼭 주기적으로 묻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재선될까요? 이게 왜냐하면 또 탄핵에 대한 또 여론이 점점 올라올수록 탄핵해야 된다 쪽으로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재선되면 우리 이 타령을 갖다가 지금부터 5년을 더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트위트 봐야 되고 기자회견 때 뭔 소리 하는지 백악관 앞에 나와갖고 기자들 앞에서 또 한 소리 할 때 뭐라 하는지 얘 또 우리는 침을 흘려야 되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프로 보시기에 어떻게 어느 쪽으로 배팅하실래요? 내년에도 트럼프 재선 성공? 재선은 저는 된다 쪽이고요. 이미 리포터나 책을 통해서 재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쪽에 이건 뭐 예측의 영역이니까요.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 시나리오를 저는 뭐 시장 전문가니까 네. 많이 그동안 쫓아왔었고 또 사석에서는 이준수 소장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도 그렇게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차트 전문가, 내노라한 차트 전문가 진짜 한 4-5명은 있을 겁니다. 네. 하고 지금 현재 미국 S&P 차트, 다우 차트를 보면 더 여기서 뻗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딱 추세대 하나 걷고 옆으로 이격 좀 벌렸다가 조금 올라가고 또 벌렸다가 이대로 내년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거 알 겁니다. 힘들다. 네, 그거는 힘들다는 건 다 알고 한번 주저앉혔다 가는 게 낫다. 네, 게다가 지금 미국 경제 짧게 설명하면 경제가 이렇게 좋잖아요. 금리 올려야죠. 경제가 이렇게 좋고 완전 고용이면 금리 올려야 되는데 트럼프는 경제 좋다고 얘기하고 바로 돌아서가지고 금리는 내려. 금리 내려라. 연준 때문에 경제 망한다. 뭐 멍청이 이런 얘기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저 맥스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트럼프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뭘까? 여기서 한번 시장은 떨구는 게 맞습니다. 떨고 놓고 그럼 큰 횡의 이격도 생기죠. 네. 그다음에 떨고 놓고 뭐 내년 여름 5, 6월, 7월쯤에
마치 헐리우드 영화 찍듯이 경기부양을 가는 거예요. 연준을 뭐 굴복하든 연준이랑 손잡든 달러 또 한 번 찍어내고 나아가서 더 센 정책 가지고 자기 11월에 맞춰서 가는 하고 현재 미국 이거 경제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재 트럼프의 내구조에서 오케이. 그러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우리 정프로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또 재선된다. 그러면 그러나 앞에 그런 시나리오를 또 염두에 두고 있을 오케이. 것이다. 예. 박사님 전에 한번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파워풀하지 못한 바워풀 바이든, 워렌, 블룸버그 별로 파워풀하지 못하다. 파워풀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트럼프 재선 아니 그럼 이번 선거는 단 게 아니고 트럼프에 대한 찬반 투표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는 모든 지금 자기의 이 생각의 기준이 이 선거의 유불리로 가는 거지 지금 뭐 다른 게 없다고 지금 뭐 보고 있고요. 거꾸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트럼프 말고 그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답이 바로 안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진짜 야당복 타고났네요. 바이든, 워렌, 뭐 샌더스, 블룸버그 뭐 여기 다 요새 뭐 지치푸친가 뭐 그 이름 좀 어려운 분. 부티지지죠. 거기 근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재미로운 게 어쨌든 간에 2월 달에 있는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뉴햄프셔 코커스에 네. 거기서 승기 잡는 사람들이 항상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지금 다 부티지지가 지금 다 바이든, 워렌 다 25%, 16%, 25%, 9% 이러고 이기고 있어요. 그치 그 부티지. 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진짜 파워풀하지가 않습니다. 바오브류로 이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왜 선거에서 이런 전략을 쓰냐면 진짜로 아주 뭐 광기 어린 자기 집단이 있고요. 네. 아주 폭넓은 엔티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지층만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번 선거에서도 뭐 플로리다, 미시간, 그다음에 어디에 또 거기 있는 4개 주만 지금 잡아갖고 이겨서 득표수에선 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이겼잖아요. 그 계산은 벌써 다 끝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집도끼들만 관리를 잘하면은 또 이긴다. 그래서 270이라는 숫자가 최근에 흘러댕겨요. 270에 선거인단만 잡으면 된다. 나 절대로 서부에 안 간다. 저 캘리포니아 갈 필요도 없다. 갈 일이 없다. 거기 왜 가냐?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플로리다에서 0.7%로 이기면서 승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선 출정식을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빡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트럼프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반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 대선 캠프에서 전략도 잡고 시나리오도 짜고 변수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식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좀 이제 정글 우리가 현실의 야생의 정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트럼프의 행보가 제가 놀랍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야 이건 마치 미국 드라마 미드 하우스 오브 카드의 언더우드 대통령 부부처럼 행보를 하는구나. 그 이제 부인과의 관계도 묘하고요. 여러 가지로 또 딸인 이방카가 사실 뭐 사위 쿠슈너하고 공식적 직함도 없이 다 이제 이 뭐 보좌관 행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치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가족의 이제 국정 리더십인데 문제는 예측이 불가해요. 트럼프 스스로가 혼돈의 사도예요. 이 표현은 이 배트맨 시리즈 영화에 그 조커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올해는 이제 최고 영화로 뭐 조커가 뜨기도 했습니다만 그 조커가 나는 혼돈의 사도야. 나는 아무것도 목적하는 게 없어. 그냥 계속 혼란을 일으켜.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배트맨을 잡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게임의 룰 메이커로 가는 거죠. 트럼프가 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불확실성의 사도예요. 근데 본인은 아까 다 예측하셨지만 본인만이 추구하는 또 독특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든 재집권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자기 세력화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조국 사태로 한번 잠깐 비유를 해드리면 저는 아까 상대 라이벌 떠오르냐 안 떠오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재선이 어렵냐면 트적트예요.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예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지금 탄핵 직면하잖아요. 전화 한 통입니다. 그래?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임원이었는데
검찰 수사 대상이었어.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바이든이 딜을 했단 말이지. 이 정보 하나를 듣고 그냥 전화 때려가지고 네.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주변에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청문 과정은 까다롭죠. 절차적으로 가서 탄핵의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또 뭐 공화당 민주당의 이제 의석 구도 문제도 있고요. 예. 하원은 탄핵 가결된다. 상원에서 부결된다. 그 고로 뭐- 탄핵은 안 된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하나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전화는 수십 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가 재선 대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조야에 이건 민주당 공화당의 구분이 아니라 적지 않은 이런 대통령은 안 된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도요. 레이건 때는 우아하게 했어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유엔 총회장에서 totally destroyed North Korea 이런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4년은 재밌었어요. 4년 더 본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산법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는 득표수가 아니거든요. 선거인단 수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분명히 득표수에서 저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 전에 그거 50일 탄핵이 된다고요. 아니 탄핵은 그 전에 안 되죠. 탄핵이 된다고요. 상원을 못 넘어가지. 네네. 지금 트럼프가 요번에 그래도 공화당한테 빚을 진 게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지금 상원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우리 역사상에 보면은 뭐 탄핵이 갈 때 보면은 뭐 여당이나 대통령이 속한 당에서 반대표들이 나와줘야지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표가 그런 식으로 트럼프의 그 특이한 그 구조가 아주 진짜 열렬한 집단이 있고 폭넓은 엔티 그룹이 있는데 숫자 계산을 해보면 득표수로 하면은 이제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트럼프의 장점 중에 장점이 뭐냐면 복잡하게 절대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딱 가를 수 있는 부분들을 딱 갈라놓고서 하기 때문에 판단이 쓴 거에 대해서 좌고 우면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거는 하여튼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현재 뭐 40대 뭐 한 24, 25, 30인데 옛날에 1%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또 16명의 그 기라성 같은 공화당 후보들을 다 이기고 온 간단치 않은 그런 전술 전략은 분명히 갖고 그러니까 여기선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예견은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이제 재선을 위해서 가는데 저는 대선 과정에 진입하면 지금 최 박사님 말씀이 실제로 구현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했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들이 적중하면서 네. 미국 대선 투표 당일날 힐러리 당선 가능성 90%, 트럼프 당선 가능성 10%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정오가 딱 지나면서 이게 정확히 반으로 바뀌고 당선이 됩니다. 그 놀라운 드라마를 봐서 지난해 우리가 제일 놀랐던 게 지지난해가 됐죠. 하나는 트럼프 당선, 하나는 브렉시트 가결 두 개였단 2016년에.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를 4년 동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이 트적트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재선 가도에 진입하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안 되죠. 이걸로 탄핵 안 되는데 이런 스캔들이 서너 개가 동시에 터지면 이건 공화당 민주당의 게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너무너무 언서튼티하다. 불안하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 1차 예. 재임 기간 동안 깔아놓은 사건들이 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엔티그룹이 백악관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지려가지죠. 지금 하원 청문회에서는요 다 불리한 증언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랬죠. 존 볼튼은 아직 입도 안 열었고 네. 측근이라고 생각해 그 멀맹 멀베인이? 딕 멀베인이죠. 네. 딕 멀베인이 멀메인이 지금 비서실장 대행 같은 경우도 최측근인데 거기서는 통화 내용을 인정해버리는 증언을 해버려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두세 건의 유사한 이벤트가 겹쳐지면 이걸 우리가 이제 그게 물론 상쇄 효과가 예, 되느냐 증폭 효과가 알겠습니다.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어쨌거나 예. 소장님 그럼 뭐 이 정도 저 토론을 했으면 이제 내기 프로모션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재선이다 아니다 갖고 우리 시청자들 모시고 예. 번개팅 바깥에서 그렇죠. 소고기 무제한 딱 이거 때리시. 그럼 나는 트럼프 재선. 재선. 저는 이제 다른 저는 분. 낙선. 낙선.
근데 무한 리필 하는데 별로 고기 질이 안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알아냈어요. 저기 정 프로님 네. 조금 시장으로 한번 집중해가지고 네, 그렇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다가 관세 때리던 그 트위터에서 네. 저는 눈길을 끈 것이 관세 때린 이유가 얘들이 자국 통화를 매니플레이팅 조작을 해.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힘들게 해. 제조업이 아닌 농민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바로 연준으로 가면서 연준 너희도 똑같이 해. 응? 금리 낮추고 완화해. 그것도 명령조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도 나름대로 차트 보는 사람인데 달러 인덱스가 아슬아슬해요. 이게 지금 잘 버티다가 2019년 금년도 다 갑니다만 2019년도 시작하기 작년 이맘때쯤 다들 2019년은 달러 약세 아닐까요 했는데 은근히 지금 강합니다. 저는 강세라고 했습니다. 워낙에 또 남들 안 가는 길 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약간 불안해요 달러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아직 스텔- 마지막 오파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오파가 있다. 예, 상승의 오파. 달러 강세가 아직 더 남았다. 한 번 더 있고 저는 그게 이제 마지막 상승의 끝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건 너무 전문적이니까. 근데 그게 달러 펀더멘털이나 미국의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 상황으로 인한 달러 강세를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겁니다. 자체적인 미국 경제가 좋아서 통화 가치가 높은 그런 패턴으로 지금 달러를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이미 그런 거 오래됐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한국과의 통화 가치가 오르는 이런 정석적인 패턴이 달러에는 저는 2000년대 이후에는 뭐 그닥 안 먹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살짝 언급해드리면은 이제 두 가지 토끼를 트럼프가 노린 거죠. 뭐죠? 첫 번째가 브라질, 아르헨은 우리도 그렇고요. 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 관세 매기는 거 일단은 빼주기로 했거든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코터제로 우리나라까지 네, 세 나라를 했었죠. 코터제로 바꿨죠. 다시 왜 쳤냐? 음. 그 중국이요.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네. 농산물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 거는 강대강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사들이고 있냐? 브라질이 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얘는 곡물 많거든요. 대두. 예, 여기서 이제 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자유무역 시대에 브라질, 아르헨티나한테 중국의 농산물 팔지 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트럼프는 자신의 우호세력 두 개, 팜벨트, 러스트벨트예요. 농민 마음 달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 미국 농산물 안 사주니까 막 농민들 반발하는데 왜 안 사주나 봤더니 아르헨, 브라질이 대주고 있으니까 중국이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얘기는 못하고 철강, 알루미늄으로 일단 딱 한번 치니까 제가 보기에 바로 아뜨거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1차 스몰 딜이라고도 하는 1단계 협상에서 농산물 꽤 사주는 그 쿼터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근데 한마디도 농산물 얘기 없이 방금 말씀하신 자국 통화 약세를 했단 말이죠. 자국 통화 왜? 약세. 그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뭐 인위적으로 약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가 지금 디폴트 나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통화 가치가 폭락한 걸 가지고 글쎄. 예, 막 싸움 너무 못한 약한 애한테 너 왜 싸움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돼. 근데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연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게 네, 네. 지금 우리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드니까 어쨌든 빨리 달러 가치 떨어뜨리도록 금리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 하도록 해라는 두 개를 그 트위터를 치면서 생각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대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행태였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또 하나에서 이제 덧붙이는 것들이 제가 이제 선물 옵션을 얘기를 하면 또 소장님과 좀 선물 옵션을 우리가 또 만났으니까 이제 뭐 처음 초보자들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옵션 만기일 같은 때 200배도 뜨고 막 그러잖아요. 외과에서. 뭐 그럴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이크 그렇게 뭐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전날 그때 한 10억을 막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넣으면 그게 뭐 100배 뜨면 얼마겠어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그게 대표적인 모선인 게 그 외과에 10억이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냥 안 갑니다. 그 10억은 먹고 그 다음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예요. 네, 네. 건건이 시나리오가 다 짜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인데 트럼프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루는 미중 협상으로 한번 막 파국처럼 갈래다가 또 하루는 잘 되냐? 제가 봤을 때 탄핵이 더 커지잖아요. 몇 가지 더 발견되고 막 목을 죄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 그냥
저는 빠그러뜨릴 것 같아요. 탄핵 정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예, 이게 불리하다면 그냥 망가뜨려가지고 시장도 그냥 폭락으로 그때는 앞뒤 안 가리고 갈 패턴 하나 A죠. 근데 또 봤더니 그냥 또 내 편이 많아. 그럼 또 지금처럼 특유의 좋아 하다가 한번 나빴다가 좋아 나빴다가 어쨌든 재선을 끌고 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A일 것이다, B일 것이다가 아니라 트럼프도 지금 마치 선물 옵션의 이 메이저 주포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돈 들어오면 그날은 그냥 외과 죽여버리는 거고, 아, 예. 비었다 그럼 내 돈 갖다 받고, 좋은. 예, 끌어올린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한 번의 크러쉬를 보는 이유가 약발은 거의 다 됐다 트럼프가. 우리 지금 정 프로께서 아주 선물 옵션 얘기를 해가면서 외가로 거액 들어오면 그날 안 매겨준다 이게 하면서 저는 최양호 박사님 표정을 봤더니만 편안하시네요. 네트워크 아니시네. 아니 근데 지금 뭐 그 연장 선생님 말씀드리면 좀 환율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진짜 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리고 잠깐 말 끊어서 요거만 말할게요. 자동차 관세 25% 매기는 거 그 6개월이네. 결론 안 났습니다. 그 11월 13일에 내야 되는데 트럼프 또 킵하고 있어요. 다 킵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차곡차곡 실탄을 지금 넣는 거예요. 환율 보고서 이거 아르헨티나, 브라질 거기 치기 시작하면 이거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 어디냐면 대만이 선거가 1월 11일 날 있습니다. 거기까진 봐야 중국 목을 쬐일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풀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보고서도 지금 대만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무역법 232조에서 세 가지 안 걸려도 갖다 때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언제 그 쌍팔년도 자기 마음 상무부 재무부에 보고 안 하고 때립니다 침대에서. 맞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트럼프를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굉장히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몇 개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일찍이 크러쉬가 올 수 있죠. 그다음에 선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꼭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이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이거를 확 우리가 얘기하는 빅베스 그 이론으로 물을 쫙 빼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1, 2, 3월 1분기가 내년도에 모든 경제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뭐 일단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최 프로님 네. 이렇게 연준 얘기를 갖다가 우리 주간 전망대의 그 보석 같은 우리 그 채권 애널들하고 자주 하는데 네. 우리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요. 네. 뭐냐 하면은 최양호 박사님은 연초부터 그러셨어요. 어쨌거나 그 작년 4분기에 10월, 11월,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연준 때문에 시장 박살나고 했을 때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막 그거 했고 그랬죠. 해바뀌고 뭐 인내심 운운하면서 잠깐 이제 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최 박사님은 뭘 하셨나 하면은 트럼프하고 파월이 지금 고스톱을 짜고 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연준하고 트럼프의 이 관계 진짜 짜고 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네네네. 보신다. 왜냐하면 이제 좀 최 박사님은 네. 이 이면 이론을 많이 이면 이론. 신봉하시죠. 뭐냐면 이제 표면을 믿지 마라. 네네. 이면에서 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네트워크라는 표현도 글쎄요. 농반 진반 쓰시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너서클이라는 게 어느 나라, 어느 분야나 다 존재하죠. 네. 그리고 그들이 사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데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부작용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게 이 트럼프와 파월이 한 팀이다. 이렇게 보려면 전 두 사람의 연기력은 아카데미 상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관찰하잖아요. 네, 사람이 네, 사람을 네, 관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무슨 이제 미스터리 추리물에서는 끝에 항상 영화는 반전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묘미도 있고 쾌감도 있고 카타르시스도 있고 충격도 있는데 그 쇼크를 내기 위해서 반전을 만드는 것은 영화에선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트럼프를 우리가 직접 맞대면하고 속내가 뭔지, 당신의 진짜 계획이 뭔지, 진짜 그럼 원하는 당신의 욕망이 뭔지를 들어볼 기회는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합니다만 두 명이 한 팀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뭐가 굉장히 슬퍼지냐면요. 지금 이 두 프로페셔널들의 이야기에서도 이게 한 3, 4년 전에 열풍이 불었던 토마 피케티가
비판했던 건데 글로벌 금융세 얘기를 하면서 네. 자본이 버는 건 맞는데 그래서 월가에서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일대 99 운동이 벌어진 건데 스티글리츠 교수가 지금 노벨상을 타고 비판한 게 이건데 뭐냐면 소수의 캐피탈리스트들이 지구촌 경제를 좌우해서 네. 지금 아직도 남반구의 절반 이상의 인구들은 빈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연구하는 유럽 학자들이 경제학에서도 깔려 있어요. 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트럼프 배불려 주자고 지금 미국 대선이 움직이는 거면 미국의 민중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홍콩 시위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트럼프는 홍콩에서 중국이 이 시민권을 탄압하고 있네. 인권법 통과시켜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뭐예요? 바보 멍청인가요? 제 생각에 내년 대선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안 간다고요. 지금 우리 최 박사님 굉장히 트럼프 신봉주의자신데 그럴 거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시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근데 오늘에야 그럼 내가 왜 짜고 치냐 네, 이거를 네, 뭐 한번 해가 좀- 바뀌기 전에 그걸 그렇지. 까고 가야 한번 좀 되겠네. 까- 이제 까주십시오. 천기누설. 1970년대 이후에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11번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6번이 빠른 인하였고 5번이 그러니까 느린 인하였는데 빠른 인하라는 건 매번 FOMC 할 할 때마다 때마다 내렸어요. 콱콱콱. 내렸어요. 네. 네. 그때 주식이 얼마가 오르냐면 1.2% 오릅니다. 뭐 2% 내외로 올라갑니다. 근데 느린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했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하고. 내리고 또 하고 이것을 하면은 주가가 10% 이상이 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누가 보고를 했겠습니까? 그걸 분석을 해서 연준이 트럼프한테 했겠네요. 연준이 했겠네요. 짜고 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이래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를 연초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주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제가 판단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과학적이에요? 근데 뭐 제 3의 의견 하나. 제3의 의견.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네. 우리가 FRB라고 하는 저는 그곳을 제가 책에도 많이 썼지만은 현재 우리가 큰 틀에서의 세계 메이저 주포라는 표현도 투자자들 많이 쓰는 그 태생은 유태계 자금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뭐 유태계란 말을 혈통을 부여하는 건 좀 그렇지만 거기에 우두머리가 연준이에요. 그 자금들이 파킹돼 있는 건데 그 우리 최 박사님 말대로 트럼프와 파월은 짜고 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롬 파월은 연준 역사상 처음으로 임명된 비유태인입니다. 이때까지는 무조건 다 유태계예요. 바로 직전에 자넷 앨런 역시 유태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유태계를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신봉자들 중에 한 축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태계 패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달러 패권을 자꾸만 버리려고 하느냐. 달러가 강세여야지 신흥계 패권 통화가 되는데 왜 약세를 가느냐. 달러 강세에 누구 혜택을 누가 보고 있느냐. 지금 미국에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그 0.0001%의 자본가들이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달러 패권을 끊으면 얘네가 박살나기 때문에 끊는다. 왜 중동에서 철수하느냐? 왜 국방을 왜 경제국가 안 되려고 하느냐? 그럼으로써 이권 먹으려는 이제 수많은 그동안의 군수업자들을 뭐 물리치려고 트럼프가 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한 학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한 학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만 알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 누출된 거 아니에요? 이거 유출됐죠. 그런데 제가 왜 그 제3의 의견이라고 했냐면 제롬 파월가 지금 짝짝꿍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어떤 네트워킹한 바로는 연준 내에서 지금 제롬 파월은 또 소외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태생적으로 그 국제 유태 자본, 그러니까 뭐 진짜 JP 가면 쿤로 가본 골드만삭스 이런 딱 그 가문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록펠러 가문들이랑 옛날 로스차일드 가문이 잡고 있기 때문에 보고만 있었어요. 근데 제롬 파월이랑 짝짝꿍이 잘 됐는데 저는 언제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 파월, 트럼프를 나눠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연준, 파월과 연준도 분리 세 가지 축. 지금 트럼프하고 파월은 잘 됐어요. 왔어요. 그러고서 제가 보는 그림은 크러쉬가 이제 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살려야 되잖아요. 경기 부양하려면 연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살리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연준이 막았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준다? 네, 말을 안 들어준다. 뭐 금리도 안 내려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연준의 이 그러니까 파월 말고 나머지 원래 이때까지 해먹었던 팀이 팔짱 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트럼프는 그러면 치워버리죠. 윌리엄 더들리도 유대인이에요? 윌리엄 더들 그렇죠. 왜냐면 그쪽도 뉴욕 뉴욕 연방은행 예, 총재 뉴욕 연방은 지난번에 그렇죠. 블룸버그에다 2번이나 칼럼 올려갖고 트럼프 재선 돕지 마라 했던 그 친구. 제가 더들리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건 한번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력 전체를 연준이 예. 구태세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그림은 막판까지 연준이 안 도와주다가 내년 네. 상반기에 완전히 딜 여기서 빅딜은 트럼프가 연준 세력에게 무릎 꿇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출동해서 경기 부양이 나오는 그렇게 10월, 9월 되고 그러면서 아마 재선이 되는 그런 큰일 그림을 났네. 보고 이거 있습니다. 다 계획이 셌으니까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늘 패널 두 분은 네. 이 반시오니즘 그룹의 음모론자들이에요. 근데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른 거는 이제 우리의 정 프로는 저는 뭐 음모론자 아닙니다. 잠깐 우리 정 말씀을 프로는 죄송한데 이제 반시오니즘도 아니고요. 트럼프를 이제 체계바라화하고 있는 체계바라화. 네네. 아. 그뭐 우리 음모론적 집안 지지자. 사람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에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스타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보면 연준에게 FRB에게 반항하던 진짜 대통령 누구 있었냐? 최근에는 케네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이 연임을 했는데 처음에 딱 레이건 당선되자마자 연준 개혁을 들고 나옵니다. 맞아요. 탁 하다가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총 맞으셨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심장 몇 센치 피해가지고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임된 두 번째 4년에서는 바로 레이건오믹스라는 지금 나오는 신자유주의의 선봉이 되는 그러니까 앞에 레이건과 뒤에 총 맞고 난 다음 레이건이 완전 달라요. 여기 있다니죠. 그 다음에 직전에 연준에게 연준개혁 외쳤던 대통령이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 암살이죠. 그 직전에 누구 있었냐? 링컨. 극장에서 뭐 이상한 애한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과 미국 대통령 그 대권 양반은 사이에는 저 20달러에 올라와 있는 그 대통령 잭슨? 예. 거기도 연준이 싫어하는 양반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나 그 강도는 좀 약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좀 묘한 스타일이잖아요. 대놓고 연준 개혁을 외치지는 않잖아요. 연준을 갖다가 그냥 저 재벌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뭐 무슨 부르듯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고 일단은 봤지만 그 다음 재선을 위해서는 분명히 연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겁니다. 트럼프가 하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연준이 공기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입니다. 네. CT니 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뭐 공적 기업 좀 꽉 잡는 게 아니라 사기업 내 대주주들이 그런 결정들을 최대 내립니다. 주주가 재무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이런 토론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질문을 10개나 주셨는데 지금 2개도 못 나갔어요. 하지만 다 녹아들어 있죠. 예. 그 안에. 시간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최영호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예. 금년에 우리 꼴찌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러냐를 갖다가 제가 첫 질문을 갖다 우리 정프로께 여쭤봤을 때 수출을 갖다 이제 드셨고 보나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좀 부지런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리실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얘기를 안 하니? 그걸 뭐 수출이라고만 얘기하고 많이? 시청자들도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 네. 예, 다 아시는데 그냥 수출만 언급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는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내년 전망입니다, 박사님. 내년이 지금 뭐 우리가 셀 코리아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예, 있는데 예. 뭐 아이비들은 바이 코리아로 지금 돌고 있는데요. 누가요? 아이비들이 뭐 아, 고ldman 예, 예. 삭스니 전망 뭐 이런, 리포트나. 예, 리포트들이 다 바이 코리아인데 사실 저는 뭐 또 음모론을 또 갖고 나오면 작년 겨울 기억나세요? 바이오들 다 매도하라고 해갖고 떨어지면서 이 아이비들이 들어와서 공매도 쳐갖고 우리가 8.7% 떨어질 때 그 사건을 기억을 하시면 요번도 매도가 좀 이상하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뭐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저평가 상대적 저평가죠.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하면 자꾸만 이제 바이코리아로 자꾸만 몰고 가는 게 사실은 지금의 모든 것들을 자기네들이 빠져나오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팔고 나가려고. 예, 팔고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을 먼저 앞자락에 깔고요. 네. 내년도에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뭐 진짜로 반도체 수출인데
지금 뭐 낸드프레시가 끌고는 가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상반기에까지는 이게 효과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서 투자가 한 바퀴 돌아줘야지만 우리 경제가 이제 정상 궤도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도도 증시 그렇게 크게 좋아질 이유를 지금 못 찾겠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뭐 올해 기저 효과가 있어서 조금은 나아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찬 장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최프로. 저는 약간 이것도 이제 정치, 경제, 외교학적 좀 복합적인 네. 분석을 한다면 네. 내년에는 경기가 부양됩니다. 내년에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살아야 돼요. 내년에 4월 총선도 있지만 이제 지금 임기도 정해져 있는데 보세요. 지금 국내 정치를 보면은 검찰하고 청와대가 들이받죠. 네. 그리고 검찰하고 경찰이 들이받죠. 국민들이 근데 지금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결국 민심이 끓고 있는 것은 언제 좀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뭐 해야 된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국정의 제1과제입니까? 아니죠. 먹고 사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부터 이 경제 심판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의 책임, 야의 책임 다 묻겠고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 문재인 정부도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인 얘기에서 중장기적, 과도기적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중소기업 중심으로서의 체질 전환. 뭐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내년도 반도체 저 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한다고 올해 선언했잖아요. 내년에 시장 전환 안 되잖아요. 이건 4, 5년 가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과도적으로 다 힘들어요. 뭐 이 저 내수 시장 갑자기 살아나겠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는 어떤 카드를 써야 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번 주 12월 4일에 왕이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 예고돼 있잖아요. 16일에는 이제 한일 국장급 회담이 있고, 그리고 누구 만납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잖아요. 어디 지금 확정됐습니까? 확정적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이 중국에서 22, 23, 24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근데 아베 총리가 직접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에 다음 날 속보로 16일 한일 네. 경제산업성에서 국장급 회담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하면은 정상회담 조율을 하기 위한 그렇겠네요. 사전 만남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왕이 부장은 왜 왔느냐? 지금 5년 만에 사드 갈등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줄 서시오지만 우리는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복원을 해야 돼요. 사드 갈등 이전으로. 네. 지금 미국에서 날아오는 건 다 압박이잖아요. 아까 연준만 길들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5배 내라. 또 나토도 길들이고. 네, 뭐 나토도 지금 길들이고. 다, 예. 우리한테는 뭐 하나도 지금 좋은 게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국민들 반미 감정만 높아지고. 그러면 중국하고 선 해결해야 할 게 좋아요. 신남방 정책도 가고. 아까 친구가 어디 있느냐? 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친구를 지금 만드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파레토에 의존했던 수출 정책에서 이제 롱테일로 바꿔야 되는데 머리는 알고 체질은 못 바꾸고 계속 벌던 이 방법대로 벌다가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인데 그나마 지금 첫걸음마예요. 시간 한참 걸릴 거예요. 아까 엑소더스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기 위해선 중국 시장과의 무역 교류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 미국은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저는 문정부 갈 거라고 봐요. 내년 경제 지표 사실은 사드 갈등 이전 정도는 좋아질 것 같고 중국하고 경제가 상당히 부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 네, 문제는 한중일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시진핑이 안 오는 거죠. 거기는 중국에서는 총리가 꼭 갔거든요. 리커창이 오죠. 네. 그러니까 이걸 또 따로 만나야 되는 지금 문제도 좀 지금 생기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가 우리가 정규 구도로 가지만 이제 내년 4월 선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촉박하죠. 때문에 그게 네. 숫자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어렵지 않느냐. 않느냐. 상반기쯤 결산될 수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정철진 프로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두 분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톤을 보다는 우리 요게 더 훨씬 더 쌈박할 것 같아요. 내년에 코스피 얼마 보세요? 일단은 좀 뭐 제 뷰입니다. 제 견해고 시청자분, 투자자분도 좀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저는 올 8월에 찍었던 장중에 찍었던 1892일은 저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하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저는 일단은 중요한 뭐 1850, 1870 지켜내야 되는데 못 지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1,700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뭐 이미 리포트와 책을 통해서 썼습니다. 이건 제 견해고요. 제가 틀리려면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수출 중에서도 틀리려면은 예, 제가 틀리려면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우리 산업부가 올 10월에 저점 찍었다고 했거든요. 바닥을 찍었다고 하고 그게 맞다면 제가 틀립니다. 하고 반도체가 정말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 뭘 보면 아느냐? 삼성전자 주가 보면 돼요. 이게 무슨 패턴이냐? 2018년에요. 삼성전자 실적 계속 좋았죠. 근데 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19년에 찾아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1차 붕괴를 시장 주가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제가 적용한다면 삼성전자가 뭐 지금 뭐 5만 뭐 1,000원, 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4만 원대 왔다 지금 뭐 오늘 보면 뭐 4만 9천 원대 버티고 있는데 제가 틀리려면 하고 정말 반도체가 바닥 찍고 돌아선 골드만삭스 뭐 비중 확대 외쳤는데 산업부의 수출 10월 저점 이게 다 맞으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더 밀리면 안 됩니다. 4만, 예. 만약에 4만 5천 원 깨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맞을 확률이 더 높다. 이것이 시장을 보고 수출 반도체를 보고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키워드 딱 하나가 이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1단계 합의됐어요 하고 나서 랠리 오면서 그 액면 분할 때 5만 3천 원 한번 찍긴 찍었죠. 네. 그럼에도 지금 다시 5만 원 밑으로 자, 갔다 하고 있죠. 네.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 틀려야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틀리기를 네, 바라는데 제가 틀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뭐 내기를 또 성사를 시키세요. 근데 고점은 얼마큼으로 보세요? 고점이 중요하죠. 뭐. 내년 고점. 전 내년은 솔직히 매집해라고 보거든요. 매집? 그러니까 저는 일단 거기 바닥이 한번 나오면 그게 진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매집을 하셔야 되고 추세는 저는 2021년 그때 추세.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선 이후 그 경기 부양이 그 다음에 2021년에 약발을 받을 것이다라고 롱텀으로 해서 보는 거죠. 2020년은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고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 매집을 들어간다면 2021년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제시 리버모어의 추세에 관한 책을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틀리기를 부디 바라면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는 중에 우리만 망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같이 온다고 봅니다. 같이 온다. 네. 특히 미국도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30초 멘트입니다. 저 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질문지 절반도 소화를 못했지만 저는 뭐 충분히 뭐 전할 메시지는 다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주간 전망대를 이렇게 오시면서 준비하신 이렇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아직 채 안 된 거 딱 30초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제 어려운데 내년도에 지금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막 급하게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옷에 묻은 거 다 털고 그다음에 재정비해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2021년 그 이후를 생각하는 새로운 토대를 정확히 만드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고 우리도 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게 선거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리는 경제보다는 우리나라의 생산성과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보는 그런 2020년을 재기의 발판을 만드는 2020년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은 그냥 3C를 생각하세요. 3C? 예, 결론은 최 박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제가 반대를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이 행동 지침을 가지고 생존해 나갈 것인가. 세 개의 C. 예, 첫 번째 C는 컬랩스입니다. 컬랩스. 붕괴됩니다. 붕괴가 돼요. 아까 저는 정 프로님 말씀에도 공감이 돼요. 이 저점은 전 바닥은 없는 거다. 고점도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포캐스팅을 했지만 네.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는 불확실성 얘기를 늘 하지만 정말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불확실성에 진폭은 커지고 주기는 잦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는 것이 내년인데 컬랩스는 최악의 상황이죠. 붕괴가 될 수 있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은 컨틴전시 플랜으로 봐야 한다. 아하. 상황 이론으로 상황 계획으로 비상 계획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의 이제 자세, 방향인데 챌린지 해야죠. 변화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날아가네 보다는 내가 이 위기의 과정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게 뭔지
사냥꾼의 심정으로 원시인이 돌도끼 들고 그냥 이제 우리 식구들 먹거리 구하러 나가듯이 최 박사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가 생존하고 버텨내기 위해서 챌린지 한다면 그 상황을 돌파하면 또 이제 한숨 쉬어가는 페이지가 올 것이다. 그걸 우리 정프로는 2021년으로 보고 지금 내년은 투자하는 해로 잡겠다라는 거니까 두 분 내년 위험 맥락하고 회피, 크게 위험 다르진 회피입니다.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저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해서 좋았고요. 과정에서 좀 수급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네네. 하면은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연기금이요. 제발 이번만큼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기금. 예, 올 7월 말, 8월, 9월, 10월, 11월, 뭐 12월 초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12월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이제 무차별 매집을 해서 시장을 버텨줬습니다. 예, 근데 저도 한 이제 92년부터 봤을 때 항상 요 시점부터가 이제 외국계와의 수급 대결이 펼쳐지거든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진짜 외국이 빠져나가는 거 이거 진짜 ATM기 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총알바지 되는 게 잘못하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가 뭐 2,150까지 끌어올렸다가 한 그 역할은 있겠지만 부디 이번만큼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안 당하고 코스피를 지켜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는 뭐 이렇게 패널 분들 모시면은 저는 뭐 밤새도 노프라블렘인데. 오늘 근데 진행을 날로 먹으신 거 아니에요? 다 저 오늘 저 한번 모처럼 한번 날로 한번 먹었습니다, 박사님. 연말에 또 이렇게 다들 또 이런저런 약속이나 그게 있으실 텐데, 예. 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평소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주간 전망대가 됐는데 여기서 나름대로의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희들의 또 보람이 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런 모임은 이제 단기나 분기마다 이렇게 적절한 컵을 가지고 분석적인 대화를 내년 11월 4일 날은 우리가 원님께랑 다른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내기가